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누구부터 당연히 현근택 네. 현근택 언제 나오냐 댓글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현근택 변호사님을 그리워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1분간 시간 달라고 하셨어요. 1분간.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아마 한 이렇게 뭐 유튜브나 나온 건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방송 출연 6개월 만에 처음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장윤성 기자님이 이제 다음에 나올 때는 꼭 여기 나와라. 저는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그쵸. 의리를 지켰다 하는 거 강조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뭐 총선 국면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아요. 정치는 결국 이제 말로 하는 건데 네. 저도 그동안 뭐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나 이런 데 말을 어찌 보면 좀 쉽게 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 그래서 좀 책도 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아니 말 한마디의 이 무거움 네. 굉장히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도 좀 말을 내가 너무 쉽게 하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서는 그게 어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약간 상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막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뭐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얘기들을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은 아니고 돌려서 네.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 살아온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 동안에 내가 말빚을 많이 졌구나 이런 거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성과 성찰의 입별. 예, 아니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막 초반에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해서 진짜 너무 이게 길어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6개월 만에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딱 보자마자 아유 너무 많이 마르셨다고 현 변호사님.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또 마음 고생도 하셨을 것 같고 또 저도 네. 이제 오랜만에 뵈서 굉장히 요 앞에서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변호사님 반갑게 저도 오늘 인사해 주셔서 좋았고 사실 요즘 이제 시사 업계가 뭐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또 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많이 또 안 계시다 보니까 좀 청량감이 떨어졌다. 시청률에 상당히 좀 보존을 많이들 겪고 있어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또 현 변호사님이 또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는 걸 또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많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현근택 화이팅 걱정 많이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뭐 복라인 신 변호사님 화이팅. 저는 그 유일하게 방송계에서 제가 최진봉 라인으로 그래요? 예, 독점 라인을 제가 파이프라인에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하여간 두 분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두 분 모시고 매주 월요일 고정 코너 하니까요. 두 분 팬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치 토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 갑자기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영일만 가스 석유 얘기를 했어요. 삼성시총의 5배다. 그러면 2270조? 어마어마한 어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잠깐 광고 나가는 시간에 민주당 산자위에 속해 있는 한 국회의원께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일단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렵지만 과거에 이 지역의 매장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전 정부에서도 상당히 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정말 경제성이 있는 유전이냐 가스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한 개 시추선 한 개당 1,0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5천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개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왔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나온 거는 엄청나게 새로운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없던 걸 새롭게 발표한 거냐라고 했을 때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의원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개의 경제성 있는 가스전을 묶어서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묶어서 발표를 했을까? 물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발표된 거로는 삼성 시총의 5배, 7,720억이라고 했나요? 뭐 그런 정도, 20조죠. 그런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실 이 뉴스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느낌 어떠세요? 저는 별로 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뭐 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라고 보도가 있던데 네. 우리 어릴 때 기억 많이 나잖아요. 저기 뭐 7광구 노래도 막 있었어요. 7광구. 언젠가 나온다. 언젠가 왜냐면 나오겠지. 사실은 우리나라 기본적인 구조가 이제 석유와 가스를 안 나는 구조기 때문에 맞아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이게 박정희 때였나요? 전두환 때였나요? 아무튼 뭐 제주도 앞바다 밑에 쪽 그다음에 7광구. 7광구 예, 예, 거기서 예. 엄청나게 뭐 석유 가스 예, 매장 예. 거에 있다. 지금 예. 그때도 똑같아요. 그래, 맞아요. 경제성이 없다. 이게 뭐 양은 많은데 맞아. 근데 이게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됐지? 예. 이게 다 잊어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아요. 일본도 거의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나 일본 주변에는 그동안 이 석유나 가스가 실제로 예. 채굴해서 뭔가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중국도 서해안 쪽, 그러니까 우리의 서해안 쪽에는 거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예. 중국도 보면 석유 나는 쪽이 저쪽 반대쪽이잖아요. 예. 사막 지역이나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에 뉴스들 재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로또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해바다 앞에서 석유가 발견될 가능성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신인규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될 가능성. 이건 뭐 들으면 기분은 뭐 살짝 좋은데 네. 복권 사보면 거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허탈함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왜 이 시점에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국면으로 거의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22대 국회가 아주 강력하게 화력을 지금 장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틀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이 석유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뭐 주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왜 이거를 굳이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산자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산자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장관이 결정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사안인데 이걸 대통령의 입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산업에 대해서는 석유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인가. 굉장히 빈곤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혜병 건 관련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했던 그 무수한 거짓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들이 전 오버랩이 되면서 이거 또 하나의 사기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하나의 사기가 아니냐라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여하튼 지금 뭐 방금 전에 그 터진 소식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막 많은 기자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발언이 아마 오후부터는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나오는 대로 속보 챙겨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인데요. 갤럽 조사가 대체로 매주 발표되기도 하고 약간 보수적인 조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그런데 이 조사에서 긍정평가 21, 부정평가 70%,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는 8%인가? 7%인가 수준이에요. 부정평가가 한 90% 정도더라고요. 부정평가가 네. 90%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조사가 약간 보수적이라는 게 뭐 진보층이 조금 답변을 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네. 변동성이 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보수적이라는 게 그거보다는 좀 네. 이렇게 패턴이 거의 그렇죠. 유지된다는 예, 거였는데 예. 거의 총선 끝나고 23, 24에서 거의 횡보다가 예. 3%가 확 빠진 거잖아요. 예. 부정평가는 3% 확 올라가고 예. 이런 경우는 잘 없었어요. 제도 별납은 뭐 한 네. 1, 2% 선에서 움직이는데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부정이 이 기준으로 보면 70%고 긍정이 21%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잘 모르겠다는 분이 한 9%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이제 선거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선거 때 막판에 가면 한 자릿수로 거의 줄거든요. 모르겠다 이런 분이. 네, 네. 그러니까 유동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일단 큰 것 같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긍정 부정 격차가 한 2배 정도 네. 그게 거의 안착돼 있었잖아요. 네. 네, 긍정 평가 30, 부정 60. 예. 근데 요거는 거의 이제 3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21에 70이면은 네. 뭐 거의 3배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네. 어쨌든 약간 경향성으로 약간 하락 국면, 상승 국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네. 막 2배에서 3배까지 커지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번 갤럽 조사의 유의미성은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70%를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자라는 숫자를 부정의 영역에서 보기 매우 힘든 숫자인데 이번에 나왔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나온 결과라는 게 굉장히 뼈아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는 인사와 메시지 그리고 뭐 해외 순방 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건들면 건들수록 다 망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여겨지는 게 2가지인 게 하나가 수사고 하나가 요리 아닙니까? 이 2개까지도 이미 보여줬어요 패를. 네. 근데도 성적표가 21% 나왔다라는 거는 네. 이건 정말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깔고 봐야 되고 네. 저는 3가지 보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통합을 이뤘죠. 그러니까 10대부터 50대까지 완전히 이제 부정 내지는 특히 40대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세대 통합을 이룬 게 첫 번째고 네. 또 하나는 이제 TK 붕괴죠. 이제 전통적 지지층은 20%의 긍부정 차이를 내면서 부정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지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이 더 뼈아픈데 중도와는 이제 완전히 영구 결별한 거 아니냐, 영구 이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무당층이 10% 나옵니다. 네. 근데 무당층이 10% 나온다라는 거는 지지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도에서 그 캐스팅 보터들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굉장히 이건 뼈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보면 서울이 17 긍정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경기가 18, 대전 충청 세종이 22, 광주 전라 9, 대구 경북 35,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이 29. 세대별로도 18에서 29세가 14, 30대 10, 40대 8. 그러니까 4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90%예요. 그 표 준비되는 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 중도층도 그렇고 그리고 연령대 세대 통합을 완전히 부정평가로 세대 통합을 이뤘다.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K에서도 보면 부정평가가 54%로 더 높은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발표했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구 경북이 지금 35로인가 나왔을 거예요. 저 수치에. 예, 35%입니다. 예. 불경이 39인가 그랬던 것 같아. 29예요? 아, 예. 29. 10% 차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TK 그다음에 70대 이상 정도가 예.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이제 지지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거기서도 이제 과반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지금 말씀처럼 30,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저도 네. 이 주변에 만나 보면 굉장히 많이 얘기하세요. 민주당 뭐 하냐, 빨리 끌어내리지, 죽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많은 게 아마 사실은 90% 정도 이 40대가 어찌 보면 근간이거든요. 직장 네. 생활하시고 지금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경제적 이제 어렵고. 뼈아픈 부분이 네. 앞으로 그러면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어떤 이슈 때문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서 부정으로 돌아설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대패 이후에 네. 11%가 떨어지고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영수회담부터 뭐 기자회견, 뭐 요리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결과값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봐서 성적이 안 나오면 그럼 이제는 거의 뭐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하는 0점 조정을 완전히 뻗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 뭐 랍스타를 만들든 뭐 어려운 계란말이, 고급 요리, 계란말이. 아니 뭐 더 어려운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예. 전 지지율 회복이 이제 불가능이다. 그래서 지금 21%면은 거의 레드덕 내지는 데드덕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저걸 멈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제 국민의힘 좀 있다가 이제 한 2달 뒤에 전당대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집토끼들 지금 대구 경북의 35%까지도 또 양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거의 뭐 선수로 치면은 시즌 오프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발표된 그 저 내용
그 석유, 가스 네. 뭐 이런 유전, 가스전 뭐 이런 거 발표가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 없어요. 큰 영향 우리 이제 없어요? MB 때 생각해 보세요. MB 때 뭐 해외에서 뭐 유전, 자원의 가스 그 뭐 사자방. 얼마나 많이 맞아요. 했다고 해서 뻥뻥 터뜨렸잖아요. 네. 기업들도 많이 뭐 네. 하고 그랬는데 네.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젊으신 분들은 20, 30대는 옛날 기업 그렇죠.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예. 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게 얼마나 옛날에 많이 했던 썼는지. 거다. 예. MB 때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러니까. 수십조 뭐 어디 광산 발견해서 맞아요. 뭐 수십조 가치가 있다는 등 뭐 한 거 다 했는데 나중에 하나도 된 게 된 게 없죠. 없잖아요. 맞아요. 된 게 없어요. 네. 실제로 민주당의 그때 국회의원들 19대 국회의원들이 현장 탐사도 막 갔었어요. 네. 갔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냥 그 뭐지 사막이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 뭐 현장 취재 막 갔었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신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전 이게 약간 석유 관련된 건은 너무 좀 갑툭튀의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 뛰어나왔기 때문에 예. 이건 좀 사기 아니면은 요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투자도 예. 이런 식의 누가 돈 벌게 해줄게라고 갑자기 들고 예. 나오면은 예. 절대 투자하시면 안 근데 되거든요. 지금 석유 관련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대통령이 엄청 올랐어요.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데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정신줄을 놓고 예, 예. 그냥 아무거나 그냥 표되는 거 있으면 다 해보겠다. 과거에 의정 갈등도 사실 예. 우리가 이자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은 의사들 예. 그 때리면서 표를 얻겠다라는 계산에서 나왔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 이 석유도 아까 예. 우리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예. 빠르게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 예, 너무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전 예. 이 사실에 대해서 예. 그냥 우리 국민적 기대감 정도를 반영해서 정책으로 내세운 거지. 아니 뭐 로또 1등 된다고 해주면 다 좋죠. 근데 그게 뭐 큰 영향 있겠습니까? 이게 네. 아마 주가는 며칠 안 갈 거예요. 주가는, 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못 넘어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외국인 팔고 네,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네, 배터리,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좀 괜찮고 다른 산업들이 다 안 좋아요. 맞아요. 바이오 쪽도 예. 그렇고 지금 IT 쪽도 예, 그렇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다 횡보고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지난번도 뭐 기업 밸류 판다 그랬는데 예, 제대로 예. 안 됐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띄우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조작 수준이에요. 조작 예. 주가 조작. 그렇죠. 주가 그런 조작? 수준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봐요. 이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나서서, 예, 투자 그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체가 드러나면 모르겠지만 예. 드러나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이런 뭐 예전에 무슨 2035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움직이는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야.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수출이 맞아요. 잘 되고 우리나라 네. 지금 굉장히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에 밀리죠. 네. TSMC 밀리면서 굉장히 지금 반도체 자체가 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이겨내서 혁신과 경제 발전을 할 생각해야지 이런 걸로 띄운다고 그러니까요. 며칠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지금 않아요. 많은 댓글창에 박정희 시대가 생각난다 다들 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게 약간 한탕 같고 요행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왜 네. 하필 포항이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MB 사람들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뭐 영포 라인을 좀 떠올리게 그러네. 하는 부분도 좀 있고 아, 그러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또 경험이 있잖아요. 집안 전체적으로 잔고 조작이나 주가 조작의 그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네. 이것도 또 하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에 이거 거짓으로 판명이 나는데 대통령이 지금 알고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후적으로 밝혀지겠지만은 전 조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한탕과 요행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가 네. 경제 정책을 쓴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포항에서 이거 그 유전이 발견된다는데 석유 관련해서 내가 주식을 좀 사야겠다. 그거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조언이 아니 그러니까 있었고요. 저는요 왜 포항만 얘기합니까? 그럼 제주도 앞바다에도 날 가능성은 있는 거고 저 서해 앞바다 인천 앞에서도 날 가능성은 다 있는 있는 거예요. 거잖아요. 근데 경제성이 없어서 못 하는 예. 거지. 근데 전 좀 너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산자위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계속 제보가 오고 있는데 경제성 문제는 그 국제 원유가하고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제성 문제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이 호들갑 떨면서 발표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예, 그러니까 설령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개통을 밟아서 해야지 대통령이 저렇게 막 국민 여러분 우리 부자 됐습니다. 뭐 2,270조 원 가치의 그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뭐 5년 앞으로 쓸 수 있고요. 뭐 29년 뭐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왜 산자부 장관이 그냥 발표하면 될 일을 그렇죠. 조용히 그러니까요. 이거를 왜 예. 대통령이 떠드냐니까 예. 매우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최근에 중동 관련된 사람들 그 정상들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예. 중동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석유.
농담입니다. 네, 예전에 유행이- 생각해 보세요. 네. 옛날에 뭐 저 박근혜 때도 통일 대박 이래가지고 맞아. 또 예. 막 뭔가 엄청 막 통일 바로 될 것처럼 엄청 떠들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요. 떠든 거잖아요. 답답합니다. 예, 예. 자, 그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면 초과에 사실상 빠졌는데 이게 통화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요. 그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함과 동시에 사실상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보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관계자 자꾸 인용하고 있는데 이거 노이즈다. 노이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자들도 억울해요. 왜냐하면 뭘 물어보면은 실명 보도를 다 안 하고 관계자로서 뭐 핵심 관계자로서 뭐 이렇게 아예 그 내용의 브리핑 내용에 이제 그 당구장표 표시를 하고 관계자 여기 이하는 관계자 인용 뭐 이렇게 써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로 나간 기사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불쾌감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빼박이지 않습니까? 군사법원에서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간의 통화 기록이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노이즈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저 무슨 수사에 대하는 사람처럼 계속 대하고 있어요. 뭐 알겠지만 처음에 뭐 경로 그런 적 없다. 네. 그 사람 박정훈 대령 혼자 얘기다 이러다가 경로했다고 막 여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니까 뭐 경로할 수도 있지 왜 그래 이거잖아요. 지금도 결국은 MBC 고위 관계자 얘기 그거잖아요. 네. 수사 관여 했다. 네. 그것도 2번이나 네. 이게 왜 이 얘기 나왔냐면 경로를 뭐 했는데 경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은 이게 왜 그렇게 뭐 사람 다쳤는데 빨리 해야지 안 했느냐. 네, 그래서 네. 뭐 경로한 경로했다. 거다 그랬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시점이 안 그다음에 또 맞죠. 네. 말 나오니까 또 뭐 왜 하급자들 그렇게 처벌했냐. 네, 그래서 네. 또 화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 후의 결과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보면은 그럼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럼 관여한 게 맞네.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관여한 거 맞잖아. 네. 그러면 뭐 차단장 빼라고 하고 예. 한 거 아니야? 예. 했더니 할 말이 없잖아요. 예. 관여한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뭐 개인 의견이다. 근데 기자들이 통화하면은 다 녹음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위 관계자라 그러면 그냥 아무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수석급 예, 이상을 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 수석급 이상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 워딩 자체는 제가 보기에 마치 예. 그 무슨 변호인이나 네.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대응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법이라든지 수사 절차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팩트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예. 아니면 실제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습니다.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요. 근데 다 경로했다, 예. 관여했다, 전화 안 했는데 나중에 예. 장관도 나와서 전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전화한 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 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으로 직권 남용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장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다 거짓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해놓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참 걱정인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혐의자 8명을 지목해서 경찰에 넘긴다고 하니까 참모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통치권자로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개입을 자백했네요. 아 그런 거예요? 자백을 했죠. 그러네. 수사를 바로잡으라고 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겁니다. 제가 예.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네. 제가 조항과 법리적인 해석을 갖다가 제 유튜브 신인규 네. 유튜브랑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 요약은 뭐냐면요. 지금 이 국민의힘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경로, 전화 이게 다 드러나니까 그때그때마다 사후적으로 그럼 그게 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수사 외압까지 확인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지시해도 뭐 할 말도 없는 거야. 내지는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니까 법에 대해서 코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제가 조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뭐 우리 현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검찰청법과 경찰 관련된 법률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요. 법무부 장관도 간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총장을 지휘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똑같이 경찰청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경찰청장이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도록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개별 사건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업무는 사법에 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독립성. 그래서 위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누구도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근데 관여를 굳이 한다면은 인사권을 갖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구체적 사안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군사법원법에도 보면은요 228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확히 수사 업무를 하다가 이 관할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첩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해병대 수사단장이니까 수사를 하지 네. 보직 자체가 수사단장이잖아요. 네. 군사법원법에도 수사를 하다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박정훈 대령이 한 업무는 분명히 수사입니다. 그 수사에 대해서 이첩을 한 거고요. 네. 그럼 이제 뭘 밝혀야 되냐면은 기록을 회수해 왔잖아요. 검찰단이 네. 가서 국방부에서 어떤 근거 조항으로 회수해 왔는지를 밝히라고 해도 아직도 못 밝히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이거 못 밝히면요,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예. 첫 번째 성립이 되고요. 예. 결국에는 수사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 이게 군사경찰법에도 있습니다. 군사경찰법에도요. 5조에 보면은 네. 수사 업무는요. 그 소속 부대의 장에게만 지휘감독권이 있고요. 그 시행령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7조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죠. 부대의 장 해병대 사령관이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시행령이 또 나와 있어요. 아니, 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더 조항을 갖다 들이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이거 명백하게 수사 업무 방해 맞고요. 네.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위에 경찰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아니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든 어떤 정무직 대통령실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도 법률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혐의자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해병대 수사단장한테도 그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경찰에 이첩이 된 그 사안에 대해서도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가 없도록 경찰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문가니까 누구는 빼고 누구는 해라. 아니 대통령이 수사하는 주체입니까? 대통령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니, 자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백, 예,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자백이야? 예. 그거 뭐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은 예. 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이제 법률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직권 남용의 그 직권에 해당 안 된다. 이제 그 쉽게 가면 법적 권한이 없다. 네. 요거를 네.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승태 권한이 없으므로 죄가 그렇죠. 안 된다. 그러니까 직권 따질 때는 이제 법적인 권한을 따져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각 판사한테 대해서 이렇게 재판해라 저렇게 재판하라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재판은 판사의 독립적인 네네. 사법부의 독립적인 예. 거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이렇게 재판해 주세요 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 안 돼요. 직권이 예,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여기에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고 지시하더라도 그거는 뭐 직권남용 아니라는 건데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은 다르죠. 그렇죠. 네. 대통령은 사실은 사법부는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행정부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든지 네. 모든 데 다 권한이 있다. 포괄적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권한이 없으면 누가 있어요?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러니까. 수반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장관이 지시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뭔가를 관여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장관이 권한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지시한 거 문제가 안 된다라는 안 된다.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법률 상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장관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문제 삼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수사 관여한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게 뭐 군사법원 개정하면서 사망 사건은 이제 뭐 이제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있는데 이게 뭐 수사냐 조사냐 이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사권이 기본 뭐 사망 사건이나 변사 조사 같은 거는 군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인지할 때도 네. 대상자가 누군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수사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넘겨줘야 그다음에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를 조사해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죽었습니다 하면은 누굴 조사할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마치 이거를 수사가 아니고 조사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걸 말을 바꾸는 거예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단장이 한 거를 마치 수사 결과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그동안 뭐 경찰이 수사하거나 이런 뭐 군대 수사하는 걸 많이 보고 받았을 테니까 수사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빼. 이 사람은 아니야. 특히 사단장 문제잖아요. 사단장 빼라고 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군사법에 보니까 수사권 없어. 잘 됐네. 수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네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데 네. 사실은 기본적으로 경찰에도 초동적인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지적한 것처럼 네. 넘어갔잖아요. 네. 갔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왜 가져와요? 그다음에 갖고 오는 날 바로 또 무슨 항명 수계 뭐 집단 항명 네, 수계로 집단으로 바로 입건했죠. 입건했잖아요. 예. 아니 갖고 올 직위해제하고. 권한이 없어요. 어떤 그렇죠. 조항으로 갖고 왔는지를 밝히라 해도 못 밝혀요. 없으니까. 예, 그 잘못된 그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네, 근데 저는요, 그러면 요거 몇 제가 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군사경찰법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 대로 네. 부대장이 지휘감독하에 수사 업무를 하도록 5조이랑 3호에 나와 있어요. 수사 네, 네. 명확하게. 그러니까 네,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 직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네, 네. 국방부 장관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 업무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 지금 직권남용했다라는 게 권한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군사법원법에 보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서 228조 2항에 3항에 보면요. 군 검사와 군사법 경찰 박정훈 대령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문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했다. 네. 아 이거 사망 사건이구나. 네.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수사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된다. 이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첩이 완료됐거든요. 할 수 어떻게-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여야 한다. 한다. 안 하면 처벌. 아니 저는요 이첩하여야 한다도 중요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법문에 박혀 있다니까요. 네. 아니 직책 자체가 수사 단장이니까 그러니까. 수사라고. 또 하나는 근데 자꾸 수사권이 없다 그래. 경찰로 넘어왔잖아요. 네. 경찰법 14조에 6항 한번 읽어보시면요. 잘 보십시오. 경찰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수사합니다. 경찰청이 어떻게 돼 있냐? 경찰청장은 윤희근은 구체적으로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찰청장조차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일반적 지휘 감독. 이건 이제 검찰청법과 똑같은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청장도 지휘 감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왜 대통령이 경찰청장 상급자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해명이랍시고 했지만은 이거 나중에 재판할 때 엄청나게 불리하게 전 작용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 현 변호사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상 대통령이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방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기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탄핵 절차를 밟게 될 건지 뭐 그 전에는 이제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실제로 이게 헌재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헌재에서 검사 탄핵도 보니까 다 기각이 돼서 다 기각은 아니고 이제 한 분이 5대 4로 예, 기각이 됐죠. 5대 예. 4였는데 그 5분 중에 원래 6명이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6명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근데 3분은 위법하고 중대하다고 본 거고 네. 그다음에 2분은 이제 위법한데 뭐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 아니다. 거죠. 그러니까 6명이 위법하다고 본 건데 중대하진 않은 걸로 봐서 5대 4로 기각이 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갔을 때 직권남용 됐을 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네.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전에는 거의 사문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기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맞아요. 지금 이제 예. 수사를 했던 건데 예. 직권남용 근데 말씀처럼 직권이라는 개념 예. 물론 법상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뭐 판사처럼 명확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봐도 이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의 해석 여지는 있거든요. 또 남용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이 목적인데 다른 목적으로 잘못 썼다 이거거든요. 일탈 네. 이런 부분이라서 직권남용 하나로만은 이게 과연 형사 재판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은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제 본인 사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게 이제 헌법 해석적으로 헌법 위반 아니냐. 헌법 위반이라는 게 뭐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의 계기는 된다. 중요한 사유는 된다. 근데 이것만으로 만약에 뭐 중대한 법률 위반이 되고 탄핵이 되느냐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문제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근데 있어요. 저는 요게 네. 그 헌법재판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가미된 사법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소추를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 박근혜 케이스에서는 탄핵이 인용이 됐잖아요. 그때는 형사 소추, 그러니까 공소장을 기반으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쓴 공소장입니다. 네. 그걸 기반으로
위반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돼서 파면이 된 건데 전 윤석열 대통령은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권남용이 이게 범죄가 될지 여부는 이제 우리가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자기 특검까지도 거부하는 거부권의 오남용. 그러니까 지금 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이 지금 국정 운영의 행태는요. 네.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이라는 중대한 위법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요. 전 이 거부권 오남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대통령 파면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케이스 때는 뭐 거부권 그렇게 오남용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개인 비리가 최순실 범죄를 박근혜랑 얼마나 엮느냐를 가지고 공소장 갖고 들이대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당한 건데 그러니까 네. 파면을 당한 건데 전 윤석열 케이스는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보면은 심각한 건 맞는데 이런 네.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헌법이나 법률 헌법 위반이라는 건 약간 애매해요. 뭐 국민주권주의 위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탄핵 이 거부권을 오남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그런 판단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니냐 따질 때는 형사 재판을 많이 좀 인용을 해요. 기소되거나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네. 재판 중에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기소되면 그 공소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위법 사항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갖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불법이냐 아니냐 판단을 잘 안 해요. 우리가 보면 물론 네, 말씀처럼 헌법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니까 네. 정치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러니까. 헌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말씀처럼 거부권 위반으로 탄핵 사유로 할 거냐. 지금 이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쭉 바뀔 거예요. 네, 지금 헌법재판 맞아요. 소장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지리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리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직권남용 지금 대통령실 수사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해병대에서만 머물러 있고 네. 국방부도 뭐 할까 말까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 움직인 건데 모든 지시라든지 이거는 안보실이라든지 뭐 국방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최소한 그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압수수색은 네. 뭐 그다음이더라도. 근데 공수처도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특검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이 혐의를 밝히는 것 자체가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지금 않다. 공수처로도.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특검을 해야 이제 된다. 사실은 헌법재판은 별개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거부권 하나만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거부권만 놓고 봐도 전 이미 상권 분립을 형해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안의 제정이라고 하는 국회법도 다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4건의 네. 법에 아니 그리고 대해서 더 심각한 거는 자기 관련된 수사권에 그렇죠.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거는 부인. 이거는 거부권의 남용이 아니라 오용인 겁니다. 잘못 쓴 오용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전 헌법 위반이라는 게 명백하다.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수사거임이라고 해서 수사권, 예. 사면권, 예. 거부권, 예. 임명권에 이르기까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다 지금 사유화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에 하나 이게 탄핵으로 갔을 때 결국 달려있는 건 지지율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요. 법리도요. 제가 지금 다 이미 소스 여기서 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충분히 탄핵을 인용할 만한 사유는 차고도 넘치는데 지지율이 지금 20%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1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내지는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예. 그럼 100% 탄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지면서 8대 0으로 탄핵 네. 인용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과 연동돼 있다. 예. 근데 헌법에 대한 저는 탄핵을 인용할 사유는 지금 차고도 넘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 지지율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잖아요.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사실 국민 여론이 움직일 때려면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결국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뭐 전화했다는 건 나오지만 네.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화가 아니고 뭐 네. 다른 전화했다. 뭐 외국에 가 있는 장관을 그렇게 급하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다른 일로 했다 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 수사의 과정이에요. 수사 네. 과정이지 언론이 밝히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이전 수사를 따라가는 정도거든요. 지금도 그나마 수사하는 과정들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해라 되는 거고 공수처도 아마 이제 그걸로 힘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공수처가 과연 이거를 결국은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되고 네. 대통령이랑 장관 핸드폰 압수수색 해야 되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게 분기점이에요. 사실 네,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수사가 되는 거고 네. 밝힐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못하면 네. 사실은 계속 뭐 지지부를 지금처럼 계속 어찌 보면 우리는 계속 얘기만 하는 거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장이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대통령 그
법무비서관, 국방비서관, 안보실장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단 조사. 그다음에 거기 압수수색.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죠. 해야 거기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오동훈 처장이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기관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이게 직권남용 내지는 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국기문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면 국민들이 특검하자라고 이렇게까지 외치고 있는 건데 키를 쥐고 있는 공수처가 네. 가장 직접적인 물증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그 휴대폰 이거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났는데 어떻게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내지는 그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의 회의록 이거 지금 다 남아 있는데 그걸 안 하거든요. 뭐 마찬가지 논리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라고 하는 뇌물수수의 핵심 증거가 나와도 압수수색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거든요. 아니, 수사를 안 하는데 지켜보자 그러니까는 반대로 말하면은 진실에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고 증거인멸하고 입맞출 시간들 다 허용해주자라는 거의 뭐 공범 수준의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공수처가 정말 수사 의지가 있고 제대로 수사한다는 말을 들으려면 당장 이종섭의 과거폰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다는 그 개인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수사의 전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밀번호 또 걸어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처럼. 조금 여긴 단순하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하면 본인이 못 풀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술을 안 먹으니까 26자리 뭐 하는데 네. 여기는 네. 한 4자리 정도 금방 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공문이라도 뺏기만. 보내야 돼요. 제출해 달라고. 이미 제출이라도 요청은 해야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은 뭐 그다음 문제라도. 예, 아니 당연히 지금 이렇게 통화한 게 그렇죠. 나왔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통화 기록은 뭐 1년 보관이니까 통화 기록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1년치 보관이니까 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정말로 이 수사하는 검사들 다 문제돼요. 언론에서 이게 다 나왔고 했는데 네. 이 수사가 기본적인 안 해. 이 네. 지금 언급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에 대한 통화 조회는 다 해놨을 거라고 저도 보는데 네. 그 다음에는 통화 내용에는 시간하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디서 통화했는지 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했는지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용.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성섭 장관 핸드폰에 그거를 왜 녹음해놨는지 굉장히 나 궁금한데 네, 자동 녹음은 아닐 것 같고 네. 뭔가 녹음해놓을 때는 다 나중을 대비하기 위한 예, 거거든요. 예. 아니면 정말 어르신처럼 뭐 몰라가지고 예, 예. 그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 그냥 녹음. 모든 통화를 다 녹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잘 기능이 모르고 있다면서요. 그런 예, 기능이 예, 있어요. 예, 잘 예. 모르고 아이폰 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녹음 잘 안 해놓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 그 이상하잖아요. 왜 개인 폰을 썼을까 대통령이. 그죠? 편하니까. 이게 제가 보면 편했을 아마 나는 그게 예전에 이제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무 업무적인 거는 예. 폰으로 하고 예. 뭐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기록에 안 남기거나 아니면 뭔가 공식적으로 안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어떤 습관이 예, 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수 쪽에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밤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많이 받았다. 보수 패널들도 많습니다. 전화 받아가지고 90도로 일어나서 이렇게 전화 받았다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여러 들었습니다. 여러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유튜버들. 유튜버들. 몇 명은 지금 진행자로도 들어가고. 아, 예. 진짜? 네, 몇명 진행자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 뭐몇 명만 명 얘기해줘.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예. 전화 받고 대통령 전화 받고 하여튼 90도로 아니, 그런 인사하고 사람들이 많아요. 진행자 된 사람. 패널들 중에 많습니다. 아, 진짜? 전화 받았다라는 패널들.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화가 바로 그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바로 그 전화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법원에서 사실은 통신 조회를 해가지고 세상 앞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올 거라고 아마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휴대전화가 드러날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을 네, 거다. 그래서 이제 저는 편하게 아마 그런 업무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범죄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 은밀하게 사적으로 지시를 하니까 뭐야 투명하고 떳떳하면은 공적으로 비아폰을 쓰든지 뭔가 개선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외국에 나와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자기 전화로 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다른 얘기지만 해외에서 러시아나 미국에서 이거 다 도청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 듣고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이 어디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도 텔레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 좀 더 나가면 우리 직권남용으로 다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불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종섭 장관이든 김계환 사령관이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통화 녹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놨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직무유기 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다 문제되니까 그쵸. 빨리 법원에 판사의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네. 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면요. 나중에 이거 특검 들어가잖아요. 이거 나중에 수사 덮어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같이 다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수처가 봅니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개인 전화를 쓰는 게 문제인데 지금 장관이나 지금 사령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방부나 연합사에 일한 분들 알겠지만 개인 전화는 못 들고 가요. 네. 대부분 다 두고 가거든요. 네. 가서 이제 공용폰이나 비아폰을 쓰는데 네. 아니 장관이나 사령관 이런 분들은 다 개인폰 들고 다니고 쓰면 사실은 밑에 사병들도 네. 요즘은 핸드폰을 쓸 수는 있지만 시간 제한이라는 게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안적인 거 안 돼, 군대 내적인 거 안 돼, 찍으면 안 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유
높은 사람들은 다 개인 폰 쓰고. 그게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밑에 공사가 사람들도 어떻게 구별이 안 돼. 하고. 공사 구별이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시겠지만 지금 요즘은 웬만한 회사에도 개인 노트북이나 다 못 쓰게 돼 있잖아요. 네. 기본 왜냐하면 이게 보안 때문에. 그렇죠. 근데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은 다 개인 폰 개인 폰 하고 쓰고. 니들은 쓰지 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이게. 되는 거. 예. 이게 소위 얘기하는 군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하면은 영이 안 서는 거죠. 아니 고위직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개인 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우리한테만 그럼 나도 그렇게 안 하겠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고 해병대는 지금 거의 그런 상태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이미 제출로 핸드폰 달라고 요구해도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본인은 알 거기 때문에 네. 못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도 현직일 때 그때 검찰이 청와대 가서 압수수색 옥신각신하면서 해오고 했거든요. 맞아요. 전 이거는 강제로 빼들어와야 될 부분이지 네. 임의로 낼 리가 없다. 내기 전에 어디 뭐 디가우징을 하거나 어디 가서 저 태평양 바다 어디 버리고 올 수가 있어요. 빨리 이거 회수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아니 6월달에 지금 중앙아시아 폰을 어디 수반을 비행기에다가 뭐 이렇게 버리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예, 어디 화장실에 버리든지. 아니 이거 그냥 그러니까 심각해요, 진짜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심각해. 법 예외는 아니지만 네. 이런 건 있죠. 뺏어와야지. 그동안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럴 때 네. 먼저 이제 요청하고 네. 안 하면 영장 청구해서 받고 영장으로 가는 수순은 맞아요. 네. 일반인들은 별로 그렇게는 안 하죠. 바로 뺏어가 버리긴 네. 하는데 그래도 요청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요청하고 한 번 예. 정도 요청하고 안 되면 예. 영장 청구해서 예. 그러면 그게 영장 발부 사유로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이종섭 장관에게 그 중요한 8월 2일 그날 전화했던 기록이 세상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못 하지만은 이미 내역이 나왔잖아요. 네. 전 국민이 보도돼서 아는데 그거를 공수처가 안 한다? 이건 수사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죠, 지연 수사.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차원에서라도 임의 제출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대통령 휴대전화를 그 특정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해와서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진실의 문을 열 수 없다. 그리고 저 공수처 용기 내라고 한마디만 제가 더 할게요. 네. 공수처 뭐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요. 네. 국민의 뜻은 뭐냐면요.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사건 많더라도 경중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과거부터는 공수처 수사를 민주당이 불신하거나 국민의힘이 불신하거나 늘 그랬는데 특검법 부결 이후에는요.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민주당도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문제 못 삼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이 공수처 응원하고 있어요. 수사 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살아있는 권력기관 수사하라고 만든 그 취지대로 한다면은 여야가 공수처를 다 응원하고 전 국민이 응원하는 데는 지금밖에 없다. 네, 그리고 안 하면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안 하면 당신들 진짜 나중에 이거 직무유기로 본인들이 걸려서 다쳐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지금이야말로 공수처가 이 열심히 해서 네. 본인들의 권한을 네. 좀 확인할 네. 그런 시간이다라고 저는 보는 힘내라 겁니다. 공수처. 열심히 하세요. 예, 예. 법과 원칙대로만. 예.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재밌는 게 그동안 공수처 뭐 정치질 네. 한다, 뭐 공수처 폐지해라, 막 그렇게 매일 시비 요구하잖아. 걸었어, 매일 시비. 네, 매일 시비 걸었는데 이제는 막 오늘 아침 성일종 의원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못 믿으면 어떡하냐, 민주당이 만들어. 그러니까 요럴 때 해야 된다고 공수처는 지금 요런 때가 늘 안 와요. 그렇죠. 민주당 요런 말이야, 때가. 자기들이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 수사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게 아마 얘기했어요. 이번 수사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판가름짓는 사항이 될 거예요. 네.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말씀처럼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사실 수사 인력 부족하다 그러지만 영장 청구하는 거는 한 사람이 몇 시간이면 돼요. 범죄미 다 나왔고 네, 네. 한 시간 되는 거잖아요. 한 시간? 예, 쓰는 하냐 한 시간 말냐. 그 변호사님이 1시간이면 아니 됐다고. 결심의 문제예요. 범죄 사실은 왜냐면 이름만 바꾸면 돼. 이미 다 있는 거니까. 다 있는 거. 앞에 인적 사항만 쓰면 네. 돼. 네, 그럼 되는 인적 게 사항. 그렇죠. 네. 보내면 법원에 돼. 청구만 하면 돼. 네, 청구만 하면 되는 한 시간 거라서 안 걸리겠네. 이거 영장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결심의 문제지 네. 이거 인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다. 예. 예. 의지의 문제죠. 의지. 의지의 공수처의 결심과 의지의 문제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9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여론조사 보면 부정평가 사유 중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명품백이 나와도 수사도 안 하고 뭐 이제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그 완전히 그냥 논외로 치고 최재형 목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이런 사람들만 지금 다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책 지우신 분까지도 참고인 조사를 그렇습니다. 예, 주민 아크로비스타 주민 그 변호사님이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김건희 여사는 그냥 성역인 거네요.
안 부르겠죠. 검찰 인사까지 다 끝내서 결국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봐주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그럴 됩니까?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담당 부장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힘이 있지만 네.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차장 위에 검사장급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네. 부장이 혼자 결정 못해요.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지금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 내 옛날에 화장품도 주고 다 뜯어보더라. 예. 그러니까 상품이 맞고 맞아요. 뭐까지 확인까지 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방을 예. 어디 맡겨놨다 예, 그러지만 예. 화장품 뜯어보면 일단은 그거는 써야 되는 거잖아. 아니 내 거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은 또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예. 데가 뭐 청탁이 있었다. 네, 어디 네. 뭐 묘지에라는 예, 말로 예. 했더니 바로 뭐 담당 그에서 보훈처 전화도 직원이 오고 전화가 전화 왔다는 왔다는 얘기잖아요. 거잖아요. 통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적인 게 했더니 예. 그쪽에서 결국 보훈처에서 전화가 왔더라라는 예, 얘기잖아요. 예, 예.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사청탁이 아니라 무슨 청탁이라고 이게 아마 해야 되나? 무슨 어디 저- 보훈처에 김창준 그렇죠, 뭐 미- 그렇죠. 안장, 국민묘지 안장. 국민묘지 안장을 부탁했는데 실제로 보훈처 직원이 연락이 왔다는 전화를 거잖아요. 해서 예. 뭐 이분이 뭐 과거에 무슨 뭐 그렇죠, 그렇죠. 뭐 범죄 전력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통보를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청탁이 일단 이루어진 먹힌 거죠. 거다. 청탁이 이루어진 성사된 거죠. 거다. 그렇죠. 네. 아니 왜냐하면 뭔가 줬고 예. 대가를 줬고 그 다음에 연락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락 왔다.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왜 조사를 안 해요. 그걸 왜 조사를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뇌물이나 되는데. 제3자 뇌물의 구속 요건은 이미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이 실현됐냐 여부는 안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뭐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로 가는 거고 예. 청탁이 없더라도 직접 뇌물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정유라에게는 최순실의 딸이지만 말두필이 필요하니까 삼성이 본인들 거 해결하려고 말두필을 사준 겁니다. 그 뇌물로 됐죠. 맞아요. 지금 요 김건희 씨는 양주랑 명품백을 좋아하나 봐요. 책은 버리고 안 좋아하니까 이거 좋아하는 걸 주니까 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뇌물죄의 정의가요. 유무형의 모든 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성접대 해주는 것도 예. 뇌물로 보고 있어요. 예. 무형의 이익까지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게 나왔는데 그 명품백이라고 하는 뇌물, 그 직접 증거 물증까지도 아직 압수수색 안 하잖아요. 아니, 검찰은 그 3,000명 뭐 하는 겁니까? 예.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아니 근데 그 명품백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니 압수수색을 해야죠. 예. 갖고 와야죠. 그렇죠. 안 하잖아요. 예. 안 하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예. 그 경제 공동체론도 예. 사실 최순실은 관저에 가끔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는 매일 살잖아요. 살고 있어요. 그럼 직접적인 경제 공동체라는데도 수사를 안 한다? 이거 윤석열 본인에 대한 자기 모순이고 예. 전 이게 더 심각하다 보는데 예. 최지영 목사의 청탁까지 나왔고 공무원, 그러니까 공조직이 움직였다라는 사실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드는 추측은요. 최지영 목사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민원 부탁하는 사람들, 양주 싸들고 오고 명품백 사갖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최재형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뒤에 줄을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이 그날만 줄 섰을까요? 그 다음 날은 줄 안 섰을까요? 이게 하나 고민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명품백 가지고 그 국민묘지 안장권을 갖다가 공무원들을 동원한다라고 하면요. 네. 양평 고속도로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예 그냥 국가 기관들이 다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노선을 트니까 마침 거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 그렇다면 저는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이 지금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도 이렇게 손이 뻗쳐 있는데 양평 더한 것도 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총동원이 됐겠죠. 총동원이 예. 장관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를 둘러싼 이런 부패 혐의들은 지금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당장 드러난 것부터 수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코바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거기에 이제 출입 그 기록들? 아크로비스타에 네, 네. 아니 아크로비스타 CCTV 다 있어. 다 까봐야죠, 다. 그 부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네.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럼요. 거기는 뭐 개인 사무실이긴 하지만 네. 앞에 출입문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 아니, 폰을 삭제- 뺏어야 돼. 폰을 그렇죠. 담아야 김건희 되겠어요, 여사 폰에. 폰도. 그렇죠. 세대란 얘기가 있어요. 세계 다 세대든 열대든 요즘 뭐 조회하면 예. 금방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예. 뭐 양주가 몇 병인지 더 뒤져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진짜로 뭘 받았을지 모르니까. 양주는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뇌물을 먹은 거죠. 유무형의 모든 이익 마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가방을 내가 보기에는 못 내는 내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예. 명품은 다 시리얼 넘버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 보관 창고에 보관해놨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게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어. 오. 그렇잖아요. 그러네. 막 근데 써버리는데 여기는 막 달아졌어. 예, 아니, 예.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냐면 백화점에 사면 다 넘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그 갖다 줬으면 봐라 이거 우리가 그냥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예. 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예. 달아져 버렸을
만들었으면 예. 아무리 새 걸로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어디 예. 들고 다닌 건 없어요. 서울에서 아, 그래요?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김건희 저는 참 여사 가방을 안타까운 든 게 건 지금 최혜병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엉뚱한 말 하니까는 범행 막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록물도 똑같습니다. 뇌물인데 뇌물 피하려고 또 기록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대통령 기록물법 보면요. 예. 임의로 훼손하잖아요. 예.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물 피하려다가 기록물로 가니까 또 책을 버렸지 막 모든 게 지금 법률적으로는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좋은 변호사를 못 쓴 거예요. 지금 변호가 다 엉망진창돼 가지고 좋은 변호사 여기 2명이나 있는데. 아니, 저희 같으면 다 진실을 밝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지금 다 산이 꼬여 있어요. 근데 핵심은 뇌물 사안이고 청탁 대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김건희 여사 핸드폰까지도 저는 다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뇌물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뇌물이지, 이거 어떻게 청탁 김건희 여사가 뭐 권한이 없잖아요. 네. 좀 남편 보고 주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부부는 뭐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주머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 사안이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네. 권한을 같이 쓴 거예요 둘이. 대통령 권한을 쉐어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근데 부인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대통령 보고 준 거지 준 부인 보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둘이 이혼해서 봐요. 예. 주겠어요? 아니. 줄 리가 없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결국은 아. 대통령 보고 주는 거예요. 예, 대통령 보고 그러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네. 과거에 온로비 사건 있었잖아요. 있었죠. 검찰총장 예, 온로비. 예, 예, 그러니까 예. 총장의 배우자들이 김대중 명품 정부 옷을 때.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사 엄정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로비 사건처럼 배우자를 보고 줬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배우자한테 그렇죠.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건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왜 안 해요? 압수수색을? 하냐.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그 영장 만드는데 예. 1시간 안에 씁니다. 그렇죠. 이름만 바꿔서. 아, 이것도 1시간이면 영장 양식 똑같으니까. 진짜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안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냐 이 간단한 일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지금 안동환 검사 탄핵은 뭐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 이 안동훈 검사 아까 내가 잠깐 잘못 얘기한 것 네. 같은데 아마 위법하다는 게 아마 9명 중에 6분, 네. 6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보고 2분은 네. 이제 4분은 중대하다고 보고 예. 2분은 중대하지 않다고 본 건데 사실은 이런 기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했다 무죄나면 다른 걸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네. 또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무죄 그것만 봤을 때 무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데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실정법 위반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 준수의 의무가 일반인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보니까 엄격하죠. 기준 잣대가.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랑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건 남용이냐 아니냐는 약간 판단의 영역이 있어요. 네, 우리 네. 직권 남용처럼 직권 남용도 남용이냐 아니냐 있는데 공소권 남용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또 기소했는데 유죄가 났잖아. 대법원에서. 네, 네. 유죄 난 건 아니죠.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했지만 뭐 기소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사 중인 것도 있지만 현행법 위반들이 많아요. 실질법 위반들이 많아서 좀 네. 결과는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그건 거죠. 지금 이제 헌재가 조금 이제 이게 좀 보수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약간 어찌 보면 새로 임명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약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눈치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검사 탄핵이 이 첫 사례인데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인용이 되면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수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검사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지금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이상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뭐 네. 오빠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 검사들. 스타 검사 나오는데 예. 사실은 처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어찌 보면 약간 성역으로 남아 있어요. 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를 해도 고소를 해도 수사를 안 하고 네. 검찰에 있고 있으니까 예. 아주 예의적인 경우 몇몇 죄만 이 공수처에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검사 사건들이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 사건이 이만큼 쌓여 있어서 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사각지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검찰한테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어느 네. 정도 문제적 기관이 상황.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정작용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첫 판결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 또 힘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위법 사안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 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 네, 네.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라 항상 그게 딜레마 상황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뭐 다들 좀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좀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네. 대통령의 탄핵이랑 검사 네. 탄핵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에서 소추할 때도요 제적의 3분의 1을 해놓은 이유가 그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거가 민주도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검사 탄핵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냥 탄핵 요건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을 하는 거고요. 전 이게 상시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도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경우는 대통령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완화된 기준으로 검사가 무슨 뭐 예를 들어 신호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도 4명은 인용하자라는 주장이었는데 나머지 5명이 뭐 탄핵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서는 뭐 2명, 3명 아니지만은 좀 판단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다음번부터는 아마 실정법 위반 부분이 확인이 되니까 네.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네.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합의 없는 법안을 거부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상 생각은 위헌이다라고 했더니 김기현 전 대표죠,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병에 단단히 걸렸다. 이제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좀 탄핵 유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무슨 파업 유도 같이 탄핵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의장도 선출하고 이후에 뭐 계속 나갈 텐데 뭐. 근데 탄핵 유도는 너무 잘못된 얘기인 게요. 네. 민주당이 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그럼 우즈베키스탄 가 있는 이종섭 장관한테 지시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무슨 탄핵 유도를 얘기해요. 탄핵은 탄핵의 요건이 있으면 국회가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문제지 누가 유도한다고 되고 유도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좀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우는 듯 하다가 또 안 세우는 듯 하고 그런 어정쩡한 태도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이미 어머 심리적으로는 법적인 탄핵이야 뭐 헌재에서 하고 국회에서 소추하는 거지만 국민들은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만나 보면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게 타당하냐 이게 의문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예. 그럼 국회에서 합의 안 돼서 통과 안 되면 뭐하러 선거를 해요. 다수당 소수당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표결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표결은 결국 다수결이 원린 거고 물론 합의하면 좋죠. 근데 지금 뭐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국회가 아무 사실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뭐 하면 뭐예요? 네. 다 거부권이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법 통과 그러니까 민생이나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럼 이렇게 지원하면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받잖아요. 본인들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뭐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회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되고 합의한 거는 그럼 잘 지켜주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거는 저는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존중 안 하고 있다. 존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 그냥 국회는 그냥 계속 그냥 뭐 회의만 하고 그냥 앉아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권한 행사해야죠. 국회 권한은 입법이에요. 저도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아니 국회법에 다 표결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과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신이죠. 네. 합의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켰습니까? 그때도 표결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왜 합의로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합의로 쫓아냈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쓸 때는 밀어붙이면 정당한 거고 또 자기들이 수비를 할 때는 합의해서 갖고 오죠. 자기들이 소위 말하는 소수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갖다 쓰는 거는 좀 너무나도 없어 보인다. 그렇죠. 본인들이 했던 사례들 찾아보시면 지금 합의 처리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건건히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쪽에서는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면 이건 진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도 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만 되는, 그러니까 초현실적 자유만 대통령이 혼자 누리니까 저렇게 자유 얘기만 2년 내내 떠들면서 네. 타인의 자유는 다 억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는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 논리식의 그런 자유관이다. 매우 잘못된 알겠습니다. 거죠. 저희 댓글에 언변이 가장 좋은 두 변호사님이 나오셨네요. 굿굿굿 하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정말 파이팅 넘치게 두 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더 기대가 큽니다. 어떠셨어요? 6개월 만에 첫 방송. 굉장히 좀
얌전해지셔서 돌아오시고. 아니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슈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어서. 야, 근데 댓글은 압도적으로 현근택 변호사님에 대한 앞으로 예. 상종 나오겠습니다. 이게 예. 익숙해져야지 예. 오랜만에 나오니까 내용 예.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아니요. 그 스파링 파트너로 같이 하겠습니다. 스파링 파트너. 예,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